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장이 좀 전에 끝났는데 유럽장도 안 좋았고요. 아시아장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시사들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연준의 기준금리 조작이 꼭 한없이 이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보이다가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강세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유가 문제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는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솔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제 플러스로 턴이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지금 가솔린 가격 동향인데 최근 동향을 보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추세를 계속. 이게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니까 이 주간 가솔린 가격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갔던 게 지금 플러스 영역으로 터닝하고 있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름지나고 가을께 접어들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가솔린 수요, 그러니까 사람 돌아다니는 수요가 좀씩 추워지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니까 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최근 동향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플러스 터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현재 파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 파업뿐만 아니라 뭐 이미 그 헐리우드 쪽에 있는 파업은 뭐 진행된 지 꽤 됐고 여러 가지 파업들이 있는데 뭐 임금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압력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이거는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9월 21일자 원효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밑에 보면 뭐 점도표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뭐 직전 어디 있나 볼까요? 예, 뭐 2025년 말 그러니까 2024년하고 5년에 5.1, 3.9로 제시해가지고 그 이전에 4.6, 3.9보다 높아서 내년에 금리 인하 폭도 원래는 1% 수준으로 예상했었는데 0.5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안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를 유지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기준금리 수준이 높고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들 동향 보면 이제 제가 방향성을 타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직전 저점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볼린저 밴딩이 줄어들다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커지는 것 같아요. 강도 MACD하고 그 RSI 강도도 아래로 지금 내리꽂고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뉘앙스들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가장 이제 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유럽도 충격을 받고 이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약간 좁아졌다가 벌어지는데 아랫방향으로 지금 흘러내려가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티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유럽 지수 스톡 50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니케이 지수도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고 인도 지수도 잘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는. 이게 이제 중국 지수거든요. 중국 지수 보면 증권 관련된 조치를 했다가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올리는 걸 했지만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고 중국 주식이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논점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중국 주식이 폭발적으로 뭔가 액션을 중국 당국에서 하지 않는 이상 중국 주식 혼자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는 녹록지는 않다고 보였거든요. 그리고 유럽 주식 중에 뭐 영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일본 주식이나 이런 애들이 괜찮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얘네들도 결과적으로는 쓸려 내려가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은 결과적으로 한번 뜨고 뜬 다음에 흘러내려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제 최근 조정받기 전까지는 일단 강도가 셌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기서 이제 최근 그 트렌드가 여기서부터 밀고 올라왔던, 최근에 그 한 올 3월 이후에 밀고 올라왔던 그 강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4.489, 뭐 한 4.9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걸로 보는 게 좀 더, 그러니까 4.498 정도까지, 4.5 거진다 왔네요. 좀 4.75에서 5%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5% 넘을 거란 생각은 사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렇지만 10년 국채 수익률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4.75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하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언저리에 올라가면 채권 매집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들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보시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한동안 주목받긴 했었는데, 추세의 힘을 잃고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애플 관련된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연합뉴스 보도국 김태중 기자가 9월 22일 날 올렸는데, 얘네들이 하도 밑에 볼까요? 퀄컴에서 통신칩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로열티 문제 때문에 2019년도 퀄컴에 한 6조 원 지급하고 6년간 계약을 맺었죠. 2025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그 통신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별다른 성과가 없다, 5년째. 그래서 밑에 좀 더 보면 뭐 테스트 결과 칩이 너무 느리고 과열되고 회로 기판이 아이폰의 반을 차지한다. 너무 그건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칩을 개발하긴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근 2026년까지 3년간 아이폰용 칩을 공급받기로 최근 계약을 또 추가로 맺은 거죠. 애플이 칩에 성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애플 쪽이 이거 지금 지난번에 떨어졌던 지지선을 지지받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엔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요 보시면 반등이 약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 구글입니다. 구글이 그나마 가장 센데 얘도 지금 하락 강도 세요. 최근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추세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셌다가 얘도 지금 저점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갭 상승했던 거, 이거 갭 상승했던 거 매크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테슬라 그나마 최근 잘 버티고 있고, 메타입니다. TSMC는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 다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테슬라, 이게 AMD, 이게 삼성전자, 이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그 엔비디아 쪽 공급 문제는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상승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반도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와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려면 지금 그 AI 반도체 쪽만 대규모로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대형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거 말고 데이터 센터라든가 혹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사이클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쪽은 없어요 지금, AI 쪽 말고는.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우려해야 될 건, 단기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게, 연합뉴스 보도 김도영 기자께서 9월 22일 날 얘기한 거거든요. 기사를 올렸는데, 이게 지금 셧다운이, 그러니까 9월 말 10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면 셧다운 된다는 거죠, 연방정부.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짧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짰는데, 그 예산안에 하원애들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요 정도 잡혔다는 거예요. 금액이 요 정도, 임시 예산안이. 근데 이 정도는 규모가 줄어든 건데, 상원에서 협의한 게 올 수준 줄지 않은 걸 했는데,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상원 가서. 다시 내려오면 뭐 수단이 없다 이거죠.
하원에서 또다시. 근데 이게 이제 소수의 강경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원 공석 환석을 제외하면 공화당이 222, 민주당 212인데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공화당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탈표 4표보다 더 나오면 안 되는데, 이 강경파가 이 4표 이상, 4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매커시 의장을 선출했을 때 그 강경파들이 지지를 해줬는데, 그 대가로 의장 소환 투표권을 받아냈는데, 만약에 하원에 있는 이 강경파 얘기를 안 들으면 이 메카시 의장을 소환해서 의장직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개판이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셧다운 이슈가 일어나면서 시장을 한 번 더 밀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 놓고 보면 경제 지표가 미국의 뭐 고용 시장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다시 바닥을 치고 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데,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아직 인플레이션 망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불안정한 상황이다,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에 비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엔저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 엔저 수준이 30년간 없었는데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엔화 환율이.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툭 내려온 게 기시다 총리가 개입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안화 올라갔잖아요.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노란 건 뭐냐면 이게 엔화 대비 원화 환율입니다. 지금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바닥에서 이걸 뚫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가 기시다 총리가 개입하면서 이게 위로 들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도 밑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들려 올라갔고 얘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왔겠죠. 엔화 강세가 훨씬 더 세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기시다 총리의 이 립 서비스가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거 뚫으려고 하는 요 트렌드는 일단은 방어는 된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은 이 캔들 차트입니다. 이게 요 파란 게 위안화고요, 요게 엔화고요, 요 노란 게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트렌드를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 트렌드로 따라잡히는 것 같아요. 전환돼서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 고점 뚫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면 불안정할수록 여기에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거 지금 터치 정도 하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일봉을 보면 단기적으로 이거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이제 위쪽으로 잡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여드렸고, 몇 가지 그냥 주요 이슈들만 보고 오늘은 끝낼 겁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9월 22일자 건설업계 줄도서 막으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A건설사 대기업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액 늘어났고 뭐 이 건수들도 늘어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설사가 뭐 사모펀드에 자금을 막 조달을 받았는데 막대한 자금 소유하기는 감당하기가 부족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은 A건설사, A마이너와 신용등급이 비슷한 건설사, 뭐 대우건설, 신세계, DL, SK커플라인, 계룡, 뭐 쭉 이런 사람들 유익 있게 보고 있다, 이런 건설사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부실률, 뭐 상호저축 부실률, 새막을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다 두들겨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안 터지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그 주택가격이 살짝 바닥을 치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올 초에 있었던 특별 공급 대출 관련된 거, 주택 그 대출 받으라고 특별 공급인가 그 한번 조달해 줬었죠. 최근에 50년 만기 대출 나왔잖아요.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바닥을 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지, 추세를 완전히 전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건설업계가 자금 조달하기가 녹록지 않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최대한 막으려고 하지만 모든 사를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형 부동산 업체들 막 파산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견기업이나 대형에서도 파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미국도 여기 보시면 이건 모건 스탠리 정선미 기자께서 연합인포맥스의 7월 18일자 기사인데 이거 지금 7월 18일이라고 해봐야 2달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지난 지가. 이게 아직 큰 고통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여기 보시면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외와 중심부 비즈니스 지구의 유통 및 공업, 오피스 부동산 공역의 가격은 대규모 하락에 직면해 있다면서 거래 활동과 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대도시 금융지구 중심부에 자리한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오피스 빌딩, 절반이나 비어있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근무와 신용 위축, 그 다음에 금리 상승에 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금리가 일정 부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업부동산에서 그 자금 조달하기가 녹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상업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안 터질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데이터로는 올해 한 5, 6천억 달러,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상업부동산 만기가 도래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히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 상업부동산 자금 조달을 중단했다는 보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상업부동산 쪽에서 자금 조달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게 크게 터질 거냐가 문제인 거죠. 근데 터지겠다 안 터지겠다를 확신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요거 말고 밑에 여기 요거네요. BOFA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례로 항공요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비행 취소가 일상적인 문제로 남게 되거나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비행을 통한 대면 회동이 제한되면 호텔의 매출 역풍이 될 거고, 따라서 이런 것들이 호텔과 관련된 상업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그 유동성이 팽배할 때, 금리가 낮을 때 거품으로 밀려 들어갔던 그런 자금들이 버블을 양산해놓고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는 요 문제를 항상 끼고 가고 있다, 이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그 뉴욕 생명 자산운용 대표께서 그 기술주를 줄이고 유틸리티를 넣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메가캡 쪽이고 이게 기술주거든요. 기술주 ETF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술주 ETF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틸리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만 딱 잘라보면 유틸리티 포트폴리오 이전은 정말 잘하셨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유틸리티 같이 깨지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물론 그분께서도 주식 포지션 안에서 회전을 시키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금을 신규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라면 전 섹터가 다 밑으로 밀려 내려갈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내려가느냐 더 내려가느냐의 관점만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 운용하는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반드시 구분해서 운용을 해야 되고, 위험자산은 위험자산 안에서만 돌아야 되고 안전자산은 안전자산 안에서만 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인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낮에 그 모 증권사에서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자기는 뭐 주식의 현재는 70에 현금 쪽이 한 30인데 요번에 조정을 받으면 그것도 다 몰빵으로 10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요거만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이 차트인데요. 요거 주황색? 노란색? 요 차트가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기준금리가 인상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2000년대 이후에.
요번에도 주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올 한번 올리고 내년에는 내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인상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소한 내릴 생각이 한 2번 정도 있다라고 연준 그러니까 이사들이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실제로 과연 그게 주식시장에 좋은 거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게 연준이 주식 방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얘가 추가적으로 밀려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게, 물론 뭐 전반적인 여건을 보면 이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이때는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블 양상이 상대적으로 덜 돼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작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이때는 금리가 낮은, 조달금리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이 적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를 과연 연준이 내리게 되면 그 내리는 게 주식시장에 좋은 거냐, 이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경기 사이클이 순환되는 과정 중에 금리 순환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고 이 금리 리셋이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꺼지는, 물론 이거의 복합적인 문제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고용도 한없이 계속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고용될 수 있는 숫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고용 숫자가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용 숫자가 정점을 치고 쓰거나 줄어드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거 역시 경제 시스템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거는 고용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일정 부분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일정 부분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지금 시점은 주식을 대량으로 쏟아붓거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주식을 대규모로 100% 쏟아 부어야 될 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락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직전을 얘기 드리면 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작년 10월쯤에 좀 공격적인 사람이 자금을 밀어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은 결과적으로는 주식하고 채권하고 다 나눠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위험 자산을 너무 대규모로 운용하는 건 상당히 불안정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작년에 이제 주가 지수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S&P 500 지수 밀려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격입니다. TLT거든요. 이게 장기 채권 ETF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반부터 10월 말까지 주식 산 사람도 깨지고 국채를 들고 있던 사람도 깨졌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보면 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 내려오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TLT도 같이 깨지고 있잖아요. 주가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 트렌드를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트렌드로 보시면 안 돼요. 작년 트렌드로.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고점에 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금리가 밑으로 아랫방향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거예요.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도 내려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TLT는 아랫방향으로 떨어질 강도는 줄어들고 있고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냐? 이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가 일정 부분 훅 가는 경우가 생기면,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빠지면 그때 또 투자 매력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의 포지션을 좀 더 늘려서 반등을 하는 걸 기대하고 가는 게 괜찮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더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 대규모를 미는 것보다 이 시점에 밑에 많이 깨졌을 때 대규모를 밀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강도는 약하고, 그러니까 떨어져도 폭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밀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는 지금 대규모로 주식을 매집하는 건 이 먹을 거, 위로 올라갈 강도에 비해서 상당히 먹을 게 없다. 떨어질 강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포인트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밀어넣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은, 제 생각에 고민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가면 그걸 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금을 늘려가지고 안전자산에 있는 걸 주식 포지션을 넣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오늘 길어졌는데 시간이 되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